제발, 제발 문 좀. 영하 15도 한겨울밤, 서울 외곽 달성동. 낡은 단독주택 골목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76세 강순자 할머니가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엔 온몸에 피를 흘리는 남자가 있었죠. 어머나, 들어오세요. 어서.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 남자가 서울 강북을 주름잡는 조폭 두목이란 것도 모른 채로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마주한 건 집 앞에 일렬로 도열한 30명의 조직원들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켠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서울 외곽 달성동은 40년 역사를 간직한 단독주택 골목이었습니다. 1980년대에 조성된 이곳은 한때 젊은 부부들의 보금자리였죠. 아이들 웃음소리가 골목마다 울려 퍼지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동네는 늙어갔어요. 아이들은 자라 떠났고 젊은 세대는 더 나은 곳을 찾아 이사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갈 곳 없는 노인들 뿐이었어요. 주변은 이미 재개발이 한창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보이는 풍경은 낡은 집들과 새로 올라가는 아파트의 대비였죠. 공사장 소음이 하루 종일 울려 퍼졌고 곳곳에 재개발 예정 구역 팻말이 나붙어 있었습니다. 강순자 할머니는 이 골목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1985년 36의 젊은 나이에 남편과 함께 이 집을 샀어요. 당시 남편은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고 할머니는 시장에서 반찬 장사를 했습니다. 둘이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이었죠. 이곳에서 두 자녀를 낳아 키웠고 손주들이 태어나는 것도 봤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론 혼자 살고 있었어요. 아들은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딸은 캐나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전화는 오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금방 끊곤 했죠. 외로웠지만 할머니는 이 집이 좋았습니다. 마당 한쪽엔 남편이 심은 감나무가 자라고 있었고 부엌엔 남편과 함께 사용하던 식탁이 있었어요. 모든 게 추억이었습니다. 요즘 들어 할머니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황진수라는 부동산 중개업자였어요. 40대 초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2~3번씩 찾아와 집을 팔라고 다그쳤어요. 명함엔 행복 부동산 대표라고 적혀 있었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그는 대성건설 용역팀 소속이었어요. 재개발 지역 주민들을 내보내는 게 그의 임무였죠.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만들면 건당 수수료를 받는 구조였습니다. 처음엔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계속 거절하자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높아졌고 방문 횟수도 잦아졌습니다. 그해 12월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기상청은 30년 만에 한파라고 발표했어요. 12월 중순 영하 15도까지 떨어진다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겨울 준비를 단단히 했어요. 보일러를 점검하고 두꺼운 이불을 꺼내고 김장김치도 담갔습니다. 그날 밤은 특히 추웠습니다. 창밖으론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일찍 저녁을 먹고 TV를 보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관절이 안 좋아 추운 날엔 일찍 자는 게 좋았거든요.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할머니가 막 잠들려는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쿵, 무거운 물체가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이어서 신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할머니는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혹시 동네 고양이가 다쳤나 싶었어요.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할머니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현관 앞 계단에 남자 하나가 쓰러져 있었어요.
고급 코트를 입었는데 곳곳에 찢어지고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눈 위에 누운 그의 몸 주변으로 눈이 점점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할머니는 급히 남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맥박을 짚어보니 간신히 뛰고 있었어요. 체온은 너무 낮았고 호흡도 얕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얼어 죽을 게 분명했죠. 76세의 작은 체구로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를 옮기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있는 힘을 다해 남자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쳤어요. 그리고 조금씩 끌다시피 해서 방으로 옮겼습니다. 허리가 삐걱거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방에 눕힌 후 할머니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젖은 코트를 벗기고 두꺼운 담요를 덮어줬어요. 부엌으로 달려가 따뜻한 물을 끓였습니다. 꿀을 타서 한 숟가락씩 조심스럽게 입에 넣어줬죠. 천천히 드세요. 천천히. 할머니는 밤새 남자 곁을 지켰습니다. 2시간마다 따뜻한 물을 먹이고 체온을 확인했어요. 평생 2자녀를 키우며 익힌 간호 본능이 발휘됐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을까요? 남자가 신음을 내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처음엔 초점 없는 눈동자가 이리저리 헤맸어요. 그러다 천장, 방 안, 그리고 할머니의 얼굴을 천천히 인식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목소리는 거칠고 쉬어 있었어요. 내 집이에요. 문 앞에서 쓰러져 계셨어요. 남자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방이었어요. 벽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구석엔 남편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의 온기가 느껴졌죠. 남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평생 주먹으로 살며 수많은 배신과 폭력을 겪었지만 이런 순수한 선의를 받은 건 처음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데는 없고요?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남자를 살폈습니다. 남자는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어요. 아직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급할 거 없어요. 오늘은 여기서 푹 쉬세요. 죄송합니다. 폐를 끼쳐서. 무슨 말씀을요? 사람이 사람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할머니의 말에 남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흐를 것 같았거든요. 자신이 누구인지 할머니가 안다면 이렇게 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이름은 임태웅입니다. 나는 강순자라고 해요. 편하게 쉬세요. 태웅은 그날 할머니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할머니는 아침 일찍 일어나 따뜻한 미역국과 밥을 차렸어요. 평생 가족을 챙기며 익힌 솜씨였습니다. 어젯밤에 무슨 일 있으셨어요? 네. 좀 급한 일이 있어서. 태웅은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사실 그는 조직 내부의 배신으로 습격을 당한 것이었어요. 2인자였던 부하가 자신을 제거하려고 칼을 휘둘렀고 간신히 도망쳐 나왔던 겁니다. 추위와 부상으로 정신을 잃었던 거죠. 그러셨군요. 몸조리 잘하셔야 해요. 할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오후가 되자 태웅의 몸이 많이 회복됐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정중히 인사하고 일어났어요. 할머니, 혹시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다시 인사드리러 오고 싶어서요. 그래요? 좋아요. 할머니는 종이에 전화번호를 적어줬습니다. 태웅은 그 종이를 소중히 주머니에 넣었어요. 골목을 빠져나온 태웅은 즉시 부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분 후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골목 입구에 섰어요.
부하들이 급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형님, 살아계셨습니까? 배신자는 전부 처리했습니다. 태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할머니의 집 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저기 사는 할머니, 자세히 알아봐. 무슨 어려움 있는지 전부 파악해. 알겠습니다, 형님. 태웅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할머니의 집이 보였어요. 곧 다시 뵙겠습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임태웅이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겨울 추위는 계속됐고 강순자 할머니는 평소처럼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남편 영정 앞에 물 한 잔 올려놓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가서 하루 먹을 식재료를 샀죠. 저녁엔 TV를 보며 뜨개질을 하거나 성경책을 읽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황진수의 방문이 더 잦아졌거든요. 전엔 일주일에 두세 번이었는데 이젠 이틀에 한 번씩 찾아왔어요. 태도도 점점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시장에서 돌아오니 황진수가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덩치 큰 남자 셋이 함께 있었죠.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불안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도망갈 수도 없었어요. 여긴 자신의 집이었으니까요. 할머니는 애써 담담한 표정으로 대문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제대로 이야기 좀 합시다. 진수의 목소리는 전과 달리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할머니는 장바구니를 꼭 쥐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진수는 대답 대신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앞에 내밀었죠. 여기 계약서 있습니다.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 펼쳤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자마자 숨이 턱 막혔어요. 집값이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적혀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이건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 아니에요? 할머니, 이게 마지막입니다. 안 받으시면 한 푼도 못 받으세요. 할머니가 계약서를 돌려주려 하자 진수가 손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데려온 남자들이 대문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당황했지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들은 집 안팎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마치 자기 집인 양 이것저것 만지작거렸어요. 고의로 할머니를 위협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전기 배선을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또 다른 남자는 수도꼭지를 확인하고는 혀를 찼어요. 마지막 남자는 지붕을 올려다보며 고개를 저었죠. 모두 할머니를 겁주려는 행동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가주세요. 당장 나가요. 하지만 그들은 웃으며 천천히 움직였어요. 진수는 할머니 앞에 명함을 하나 더 던졌습니다. 생각 바뀌시면 연락하세요. 하지만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간 후 할머니는 한참을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평생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전기가 나갔어요.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있었지만 난방이 끊기자 방 안이 금세 추워졌습니다. 할머니는 손전등을 켜고 배전반을 확인했지만 이상이 없었어요. 새벽 3시쯤 되니 전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엔 수도에서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밖으로 나가 수도 계량기를 확인했어요. 밸브가 잠겨 있었습니다. 분명 어젯밤엔 멀쩡했는데 누군가 몰래 잠가 놓은 거였어요. 그날 밤엔 더 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 11시쯤 담장 너머로 돌이 날아들었어요. 쾅, 마당 한가운데 떨어진 돌소리에 할머니는 잠에서 깼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돌이 계속 날아들었죠. 할머니는 겁이 났지만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혹시 범인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거든요. 할머니는 두꺼운 커튼을 치고 불을 끈 채 벌벌 떨며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당엔 주먹만 한 돌 5개가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현관문이었습니다. 붉은 페인트로 X자가 크게 그려져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며 수군거렸습니다. 할머니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얼른 페인트를 닦아냈어요. 하지만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가까운 파출소를 찾아갔어요.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젊은 경찰관은 할머니의 말을 듣고는 장부에 기록만 했어요. 현장 조사를 하겠다거나 범인을 잡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할머니, 증거가 없으면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CCTV라도 설치하시는 게 좋겠네요. 요즘 재개발 지역이 다 이래요. 경찰관의 말에는 암묵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냥 집 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는 뜻이었죠. 할머니는 경찰마저 편들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10분이면 오는 거리가 오늘은 1시간처럼 길었어요. 할머니는 이 세상에 정이란 게 있긴 한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골목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갑자기 누군가 할머니를 밀었습니다. 할머니는 중심을 잃고 그대로 넘어졌어요. 장바구니가 떨어지며 채소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넘어지며 본능적으로 팔로 바닥을 짚었어요. 그 순간 팔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으윽!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누군가 할머니를 일으켜 세웠고 누군가는 흩어진 채소를 주었어요. 하지만 범인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누가 밀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물었지만 할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팔의 통증이 너무 심했거든요. 누군가 불러준 택시를 타고 동네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팔에 금이 갔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깁스를 해줬어요. 할머니, 최소 한 달은 깁스하셔야 해요. 이 나이에 넘어지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깁스를 한 채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현관 앞에서 황진수와 마주쳤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그가 나타났어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그를 밀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비웃음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팔도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어요. 멀리 사는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늘 바빴고 딸은 전화를 잘 받지 않았거든요. 전화해봤자 걱정만 끼칠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남편 영정 사진을 붙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바로 그 시각 임태웅은 부하로부터 급한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보고를 들은 태웅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날 밤의 따뜻함이 떠올랐어요. 자신을 살려준 할머니가 지금 고통받고 있다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자세히 알아봐. 누가 왜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부 파악해. 알겠습니다, 형님. 태웅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은혜는 반드시 갚는다. 그게 우리 세계의 법칙이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강순자 할머니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팔의 깁스는 아직 풀리지 않았고 혼자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밥을 짓는 것조차 고역이었어요. 한 손으로 쌀을 씻고 물을 맞추고 무거운 냄비를 옮기는 게 쉽지 않았죠. 빨래는 거의 포기 상태였습니다. 장을 보러 가는 것도 힘들었어요. 장바구니를 한 손으로 들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건 정신적 고통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까지 할머니를 멀리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할머니가 20년 넘게 다니던 단골 슈퍼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계란과 두부를 사려고 했어요. 하지만 주인 아저씨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주인은 할머니를 피하듯 시선을 돌렸어요. 할머니가 물건을 고르는 동안 불편한 표정을 지었죠. 계산을 하려 하자 주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슈퍼를 나왔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주인을 탓할 수 없었어요. 그들도 생계가 있으니까요. 대성건설 측에서 동네 상인들에게 압력을 넣었다는 걸 할머니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네 어귀에 검은색 대형 SUV 여러 대가 나타난 거예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양복을 갖춰 입은 중년 남자와 건장한 경호원들이었습니다. 골목 사람들이 창문으로 몰래 내다봤습니다. 그런 고급 차들이 이 동네에 오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양복 입은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대성건설의 상무 박민석이었어요. 재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실무 책임자였죠. 황진수가 비굴하게 그의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상무님, 여기가 마지막 남은 집입니다. 민석은 찬찬히 생각하더니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엔 오만함이 가득했어요. 그날 이후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변했어요. 집 앞엔 쓰레기가 매일 아침 버려져 있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까지 뒤섞여 악취가 진동했어요. 할머니가 한 손으로 치우면 다음 날 또 버려져 있었습니다. 밤마다 시끄러운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계속됐어요. 할머니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낮에 졸다가 밤엔 음악 소리에 깨는 악순환이 반복됐죠. 어느 날 새벽엔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상한 냄새에 잠에서 깬 할머니는 코를 찌르는 가스 냄새를 맡았어요. 급히 주방으로 가보니 가스 밸브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집에 침입해서 가스를 틀어놓은 거였어요. 조금만 늦었다면 폭발하거나 질식사할 뻔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밸브를 잠그고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젊은 경찰관 2명이 왔지만 현장을 대충 둘러보고는 돌아갔습니다. 범인을 잡겠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며칠 후 황진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공식 서류를 들고 왔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법률 용어들만 가득했어요. 명도소송, 강제집행, 가압류 같은 무서운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법원에서 나가라고 판결하면 강제로 쫓겨나는 겁니다. 그럼 보상금도 한 푼 못 받으시고요. 진수는 비웃으며 서류를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을 나갔어요. 할머니는 서류를 들여다봤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법과는 무관하게 살았는데 이제 법정에 서야 한다니 막막했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건강도 나빠지고 있었고 동네에서도 완전히 고립됐어요.
자식들은 연락이 안 되고 경찰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나는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할머니는 남편 영정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황진수에게 전화를 걸려고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부웅. 여러 대의 엔진 소리였습니다. 평소 이 골목엔 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데 이상했어요. 할머니는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 10여 대가 골목에 줄지어 서 있었어요.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수가 대략 30명 정도 되어 보였어요. 동네 사람들이 집 안에서 몰래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두려워하는 표정이었죠. 그리고 그 선두에는 할머니가 한겨울밤에 구해준 그 남자, 임태웅이 서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할머니는 놀라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태웅은 할머니의 집 앞으로 걸어오더니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어요. 그러자 뒤에 있던 조직원들이 모두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군대처럼 정렬되고 조직적이었어요. 골목 전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강순자 할머니,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태웅 씨, 이게 무슨... 할머니는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웅은 할머니의 팔에 깁스가 되어 있는 걸 보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할머니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제가 알아봤습니다. 대성건설이란 곳에서 할머니를 괴롭히더군요. 태웅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동안 참았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태웅은 부하에게 손짓해 수건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드렸어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제가 있습니다. 은혜를 갚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임태웅이 나타난 후 겉보기엔 상황이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직원들이 교대로 할머니의 집 주변을 지켰고 더 이상 쓰레기가 버려지거나 돌이 날아들지 않았어요. 밤에도 시끄러운 음악이 사라졌죠. 할머니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됐고 한 손으로 하는 집안일에도 익숙해졌어요. 태웅은 일주일에 2번씩 찾아와 할머니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대성건설 측도 가만히 있지 않았거든요. 3주가 지난 어느 날 상무 박민석은 사무실에서 긴급 보고를 받았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백호파는 강북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조직이었거든요. 하지만 민석은 곧 냉소를 지었어요. 재개발 사업에는 수백억 원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성건설 입장에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프로젝트였어요. 게다가 이미 주변 땅은 다 매입했고 건축 허가도 받았습니다. 한 집 때문에 전체 사업이 지연되는 건 용납할 수 없었죠. 대성건설은 즉시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했어요. 그리고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냈고 명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주일 후 강순자 할머니에게 법원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어렵게 적힌 한자와 법률 용어들을 보며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태웅이 급히 찾아왔습니다. 그는 서류를 확인하고 얼굴을 찌푸렸어요. 할머니, 이 사람들이 법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판을 해야 합니다. 일단 제가 변호사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태웅은 자신이 아는 변호사를 소개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베테랑 변호사였어요. 하지만 법정 싸움은 태웅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주먹으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법으로 덤비면 어려운 일이었죠. 한 달 후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강순자 할머니는 태웅이 소개한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섰어요. 법정은 할머니에게 낯설고 무서운 공간이었습니다. 높은 판사석, 딱딱한 의자, 차가운 분위기. 평생 법과는 무관하게 살아온 할머니에겐 모든 게 위압적이었어요. 반대편에는 대성건설의 변호사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왔어요. 재판이 시작되자 대성건설 측 변호사가 조리 있게 주장을 펼쳤습니다. 할머니 측 변호사도 반박했지만 준비가 부족했어요. 대성건설은 수십 명의 변호사를 거느린 법무팀이 있었지만 할머니는 변호사 한 명뿐이었죠. 판사는 중립을 지키는 듯 했지만 분위기는 대성건설 쪽에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재판은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판사는 다음 재판 날짜를 잡고 패정을 선언했어요. 법원을 나오는데 박민석이 할머니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는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태웅이 그를 노려봤지만 법원 앞에서 함부로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법원을 나온 후 태웅은 할머니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어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 힘이 부족합니다. 아니에요, 태웅 씨. 이미 많이 도와주셨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부담이었고 재판은 몇 달씩 걸릴 것 같았어요. 건강도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대성건설은 또 다른 수를 써왔습니다. 언론을 동원한 거예요. TV 뉴스와 신문에 재개발 지역의 악성 거주자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할머니의 이름이 직접 나오지 않았지만 동네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를 가리키는 거였죠. 이튿날 이웃 주민 몇 명이 할머니의 집 앞에서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대성건설에서 돈을 받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지만 할머니는 몰랐어요. 할머니는 집 안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웅의 조직원들이 나서서 주민들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됐어요. 할머니는 이제 동네에서도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랐어요. 태웅에게 전화를 걸었죠. 태웅 씨, 나는 그만두고 싶어요. 할머니, 무슨 집을 포기하겠어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요. 태웅 씨한테도 미안하고 동네 사람들한테도 미안해요. 전화 너머로 태웅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어요. 내가 너무 욕심부린 것 같아요. 그냥 조용히 살 걸 그랬어요. 한참 후에야 태웅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 2주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방법을 찾겠습니다. 하지만 2주입니다. 그때까지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할머니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2주만 더 버텨볼게요. 전화를 끊은 태웅은 부하들을 모두 소집했습니다. 그의 얼굴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형님, 무슨 계획이십니까? 대성건설, 뿌리부터 파헤친다. 저놈들이 얼마나 더러운 짓을 했는지 전부 밝혀낼 거다. 태웅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할머니를 지키겠다는 따뜻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 어떠셨나요? 선의로 사람을 구한 강순자 할머니가 더 큰 시련에 빠졌습니다. 법도 경찰도 이웃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임태웅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할머니의 집을 지킬 수 있을까요? 계속 들어주세요. 임태웅은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했습니다. 백호파는
오랜 세월 강북에서 쌓아온 인맥과 정보망이 있었어요. 조직원들이 나뉘어 움직였습니다. 한 팀은 건설업계를 조사했고 다른 팀은 관공서를 탐색했어요. 또 다른 팀은 대성건설 내부 직원들을 접촉했죠. 정보 수집에 특화된 조직원들은 24시간 교대로 움직였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부하들이 두꺼운 파일을 들고 태웅을 찾아왔어요. 형님, 제대로 걸렸습니다. 태웅은 자료를 천천히 넘기며 읽어내려갔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내용이었어요. 대성건설의 비리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이었습니다. 재개발 부지 선정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수억 원의 뇌물을 줬어요. 토지 보상가를 조작해 주민들한테 헐값을 지불했죠. 주민들을 내보내는 과정에서 폭력배를 고용했고 심지어 방화와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증거 확실한가? 사진, 녹취록, 계좌 이체 내역, 통화 기록 전부 있습니다. 대성건설 내부 직원 중 한 명이 양심 선언을 했거든요. 그 사람이 내부 자료를 빼돌렸습니다. 태웅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카드는 자신의 손에 있었어요. 박민석, 직접 만나자. 사흘 후 태웅은 박민석을 불러냈습니다. 장소는 한강이 보이는 조용한 카페였어요. 민석은 처음엔 거절했지만 사업 제안이 있다는 말에 호기심이 생긴 겁니다. 민석이 카페에 도착했을 때 태웅은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석은 여전히 오만한 태도로 자리에 앉았어요. 임태웅 씨, 무슨 용건입니까? 시간이 없어서요. 태웅은 아무 말 없이 태블릿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민석이 공무원에게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민석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커피잔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건 작년 8월 23일 오후 6시 30분 부동산과 김현수 과장한테 뇌물 3천만 원을 건넸죠. 강남역 근처 일식집 2층 룸에서요. 어떻게? 태웅은 차분하게 다른 자료들도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조작된 감정평가서, 폭력배 고용계약서, 비자금이 흐른 계좌 내역, 주민들을 협박한 녹취록. 심지어 민석이 개인적으로 재개발 구역 부동산을 미리 매입한 증거까지 있었어요. 민석은 땀을 흘리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당신, 뭘 원하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강순자 할머니한테 손 떼세요. 법적 조치 전부 철회하고 할머니가 원하시면 그냥 사시도록 놔두세요. 태웅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사업이 이미 진행 중이라. 불가능하시면 이 자료들이 오늘 저녁 검찰에 접수됩니다. 내일 아침엔 모든 언론사 사회부 기자들 책상 위에 놓여 있을 거고요. 민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태웅은 천천히 일어서며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3일 드리죠. 그 안에 답을 주세요. 카페를 나온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라이터를 쥐고도 불을 붙이지 못했어요. 손이 너무 떨렸거든요. 그날 저녁 민석은 급히 대표이사 오진호를 만났습니다. 진호는 60대 중반의 노련한 사업가였어요. 건설업계에서 30년 넘게 일하며 온갖 풍파를 겪은 인물이었죠. 고급 일식집 룸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민석은 상황을 설명했어요. 진호는 처음엔 무덤덤하게 듣고 있었지만 백호파라는 이름이 나오자 표정이 변했습니다. 백호파 두목이 직접 나섰다고? 네, 사장님. 그리고 우리 비리 자료를 전부 갖고 있습니다. 내부 직원이 배신한 것 같습니다. 진호는 한참을 생각하며 잔을 비웠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재개발 사업은 수백억 원이 걸린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감옥에 가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되죠. 진호는 천천히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할머니 집 포기해. 하지만 사장님, 그럼 사업 일정이 최소 6개월은 지연됩니다. 시끄러. 우리가 감옥에 갈 순 없어. 집 하나 때문에 전체를 망칠 순 없지 않나? 진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도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어요. 조폭과의 정면 충돌은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것을요. 게다가 비리가 터지면 회사 자체가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이틀 후 대성건설 측 변호사가 법원에 소송 취하 신청을 냈습니다. 그리고 강순자 할머니에게 정식 사과문과 함께 시세에 맞는 보상금을 제시했어요. 물론 할머니가 원한다면 그냥 계속 살아도 된다는 조건이었죠. 태웅이 할머니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머니는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다가 태웅을 맞이했어요. 한 손으로 빨래를 개는 게 익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물러났어요. 정말이에요? 네, 더 이상 할머니를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소송도 취하됐고, 이제 마음 편히 사셔도 돼요. 할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태웅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참았던 서러움, 두려움,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태웅 씨. 태웅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주먹으로 살아온 그였지만 이렇게 선한 일을 해본 건 처음이었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손을 잡고 있자니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며칠 후 할머니의 집 앞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할머니를 외면했던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 찾아왔어요. 대성건설의 압박에서 벗어나자 그들도 마음 놓고 축하할 수 있었죠. 사람들은 각자 음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슈퍼 주인 아저씨는 과일을, 옆집 아주머니는 떡을, 건너편 할머니는 나물을 가져왔어요. 태웅의 조직원들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평소 무서운 얼굴의 조직원들이 할머니 앞에서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는 그들에게도 음식을 권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부족하지만 할머니 정말 맛있습니다. 조직원들은 진심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평소 고급 식당에서 먹던 것보다 할머니가 손수 만든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졌어요. 해가 지고 저녁이 되자 태웅이 조용히 술잔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십시오. 태웅 씨도 건강하고 복 많이 받으세요.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나이도 다르고 살아온 세계도 완전히 달랐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정한 친구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나타났거든요. 저기요, 강순자 할머니 댁 맞나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태웅의 조직원이 경계하며 다가갔죠. 여자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정수진 변호사 -공익법률센터 희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조직원이 태웅에게 연락했고 태웅이 직접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공익변호사 정수진입니다. 강순자 할머니와 상담할 일이 있어서요. 무슨 상담인데요?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대성건설의 재개발 비리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증거가 필요해요. 태웅은 수진을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대충 짐작이 갔어요. 제가 가진 자료 말씀이십니까? 네, 그걸 검찰에 제출하면 대성건설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구제할 수 있고요. 왜 그래야 합니까? 할머니는 이미 해결됐는데요. 수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지난 3년간 재개발 비리 피해자들을 도와왔던 변호사였어요. 대성건설은 이번만이 아니에요. 지난 10년간 서울 곳곳에서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수진이 보여준 자료에는 수십 건의 사례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순자 할머니처럼 집을 지키려다 온갖 협박과 폭력에 시달린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이는 보상금도 제대로 못 받고 쫓겨났고 어떤 이는 스트레스로 병을 얻었습니다. 태웅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가 나오자 수지는 자신의 뜻을 설명했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 나는 이제 평화롭게 살고 싶어요. 더는 싸우고 싶지 않아요. 할머니 한 분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수지는 다른 피해자들의 사연을 하나하나 들려줬습니다. 70대 노인 부부는 헐값에 집을 팔고 쪽방으로 쫓겨났어요. 젊은 부부는 갓난아기를 안고 거리로 내몰렸죠. 장애인 가족은 보상금 협상조차 제대로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사연을 들으며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더 심한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어요. 태용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머니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평생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었거든요. 다시 싸움에 휘말리는 게 두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신처럼 고통받고 있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자신은 태웅이라는 조력자를 만나 운이 좋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좋아요. 다른 분들이 나처럼 고생하지 않게 돕겠어요. 수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태웅은 즉시 자신이 모은 자료를 수진에게 넘겼어요. 이걸로 충분합니까? 충분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은 받은 자료를 정리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동시에 여러 언론사에도 제보했죠. 일주일 후 대성건설의 비리가 전국적인 뉴스로 터져나왔습니다. 방송사마다 특종 뉴스로 다뤘고 신문 일면을 장식했어요. 대성건설이 지난 10년간 수십 곳의 재개발 현장에서 저지른 비리가 낱낱이 공개됐습니다. 토지 보상과 조작으로 수백억 원을 착복했어요. 공무원들에게 수십억 원의 뇌물을 줬죠. 폭력 용역을 고용해 주민들을 협박하고 심지어 방화까지 저질렀습니다. 피해자가 수백 명에 달했어요. 박민석 상무는 나흘 만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검찰이 증거를 확보하자마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예요. 대표이사 오진호도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하고 조사를 받게 됐죠. 강순자 할머니의 집 앞엔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카메라 앞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그냥 제 집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저처럼 고통받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자들이 여러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대성건설에 맞서 싸울 수 있었습니까?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좋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어요. 혼자서는 절대 못했을 거예요. 할머니는 태웅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태웅도 카메라에 나오지 않았어요. 조폭이라는 신분이 알려지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검찰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대성건설의 비리가 속속 드러났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어요. 재개발뿐 아니라 일반 건설 현장에서도 부실 시공과 횡령이 있었습니다. 대성건설은 사실상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주가가 연일 폭락했고 은행들이 대출 회수에 나섰어요.
진행 중이던 모든 건설 사업이 중단됐죠. 협력업체들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연쇄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강순자 할머니는 TV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론 씁쓸했거든요. 대기업이 무너지면서 무고한 직원들과 협력업체들도 피해를 입고 있었으니까요. 여보, 내가 잘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태웅이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들어와요. 태웅은 들어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TV를 봤어요. 할머니, 후회하십니까? 아니, 후회는 안 해. 그저 세상이 참 복잡하단 생각이 들어. 그렇죠. 하지만 할머니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찾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줄어들 거예요. 태웅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단순히 자기 집 지킨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걸 조금씩 느끼고 있었어요. 대성건설 사태가 진정되어 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반전이 터졌어요. 어느 날 아침 강순자 할머니가 신문을 펼치자 충격적인 기사가 일면에 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급히 TV를 켰습니다. 모든 뉴스 채널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었어요. 대성건설의 재개발 사업 뒤에는 정치권의 거물이 있었던 겁니다. 국회의원 최병철은 여당의 중진 의원으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었어요. 재개발 구역 지정과 허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죠. 변호사 정수진이 다급하게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할머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최병철 의원 측에서 압력이 들어오고 있어요. 사건을 축소하려고 해요. 수진의 말에 따르면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 중단 압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최병철의 영향력이 그만큼 컸던 거예요. 검찰 고위 간부 중 몇 명이 최병철과 가까운 사이였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 박민성만 처벌받고 나머지는 무마될 수 있어요.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보상도 못 받을 거고요. 할머니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생 순박하게 살았지만 이건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럴 순 없어요. 하지만 상대가 국회의원이에요. 우리가 이길 수... 그때 태웅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조폭이 정치인을 어떻게... 수진의 의심 어린 눈빛에 태웅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조폭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만의 방법이 있죠. 태웅은 즉시 조직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폭력이나 협박이 아니었어요. 그는 더 영리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조직원들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최병철의 동선을 추적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했어요. 정치인은 조폭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때문에 정보 수집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백호파는 오랜 세월 쌓아온 인맥이 있었어요. 국회 보좌관, 로비스트, 심지어 최병철의 개인 비서까지 접촉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부하가 놀라운 자료를 가져왔어요. 형님, 최병철 놈 제대로 걸렸습니다. 최병철의 비리는 대성건설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그는 대성건설뿐 아니라 여러 건설사로부터 수십억 원의 뇌물을 받았어요. 재개발 구역 지정에 직접 개입해 특정 회사들이 사업권을 따도록 도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부동산 투기였어요. 최병철은 재개발 정보를 미리 빼돌려 차명으로 부동산을 대량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이 확정된 후 팔아 막대한 차익을 남겼죠. 그 금액만 100억 원이 넘었어요. 이 정도면 되겠어. 태웅은 자료를 정리해
주요 언론사에 동시에 제보했습니다. 익명으로요. 정치인 스캔들은 언론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특종이었어요. 나흘 후 폭탄이 터졌습니다. 모든 신문과 방송이 최병철을 다뤘습니다. 야당은 국회에서 즉각 특검을 요구했고 시민단체들은 광화문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어요. 여론은 들끓었죠. 최병철은 급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해명은 오히려 역효과만 냈어요. 기자들은 준비된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최병철은 땀을 흘리며 대답을 얼버무렸어요. 회견은 30분 만에 중단됐습니다.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계좌 추적 자료, 통화 기록, 부동산 등기부, 심지어 녹취록까지 모든 게 최병철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검찰은 최병철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있었지만 현행 범위였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뉴스 속보가 나가는 순간 강순자 할머니의 집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해냈어요, 할머니. 정수진 변호사가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야 정말 끝난 것 같았습니다. 놀라운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방문객들이 찾아왔어요. 대성건설에서 일하던 일반 직원들이었습니다. 대표로 나온 40대 남자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저희는 대성건설에서 일하던 평범한 직원들이에요. 무슨 일로? 감사 인사드리러 왔어요. 할머니 덕분에 회사 비리가 드러났고 저희도 양심의 짐을 덜게 됐어요. 남자의 말에 따르면 많은 직원들도 회사의 불법 행위를 알고 있었지만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내부 고발을 하고 싶었지만 가족이 있어 용기를 내지 못했다고 했어요. 매일 출근하면서 죄책감을 느꼈어요. 주민들한테 미안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가 용기를 내주셔서 저희도 구원받은 기분이에요. 아니에요, 나는 그저. 할머니는 겸연쩍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감사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직원들이 돌아간 후 태웅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보셨죠? 할머니 용기가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줬어요. 내가 뭘 대단한 걸? 대단한 거예요. 거대한 권력에 맞서 싸운 거잖아요. 평범한 사람은 쉽게 못하는 일이에요. 태웅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뿌듯함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자신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 몰랐거든요.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남편 꿈을 꿨는데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 잘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할머니는 꿈속에서 남편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눈물 흘리며 웃었어요. 사건이 일단락된 후 봄이 찾아왔습니다. 한겨울의 혹독한 추위는 지나갔고 강순자 할머니의 집 마당엔 작은 꽃들이 피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심은 감나무에도 연두색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임태웅은 여전히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조직 일로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들렀어요. 할머니도 태웅이 오는 날이면 특별히 음식을 준비해 기다렸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봄볕이 따사로웠습니다. 태웅은 문득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얼어 죽을 뻔했을 때 자신을 구해준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을요. 할머니, 그날 밤 저를 왜 구해주셨어요? 응? 저를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혹시 나쁜 사람일 수도 있었는데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사람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돈 있고 없고 신분 높고 낮고가 중요한가. 추운 겨울밤에 사람이 얼어 죽게 생겼는데
그냥 지나칠 수 있나? 태웅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평생 주먹으로 살면서 의리와 체면을 중시해왔지만 할머니의 단순하고 순수한 선의 앞에선 말문이 막혔어요.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무슨 대단한 게 있어. 그냥 사람답게 산 것뿐이지. 태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결심했어요. 앞으로 조직을 이끄는 방식을 바꿔보기로요. 폭력과 협박이 아니라 더 인간적인 방법으로요. 며칠 후 정수진 변호사도 찾아왔습니다. 손에 판결문을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 대성건설 관련자들 모두 유죄 판결 받았어요. 그래요? 다행이네. 박민석은 징역 5년, 오진호는 7년, 최병철은 10년형이에요. 추징금도 수백억 원이고요. 그렇게 됐군요. 할머니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의 쾌감보다는 정의가 실현됐다는 안도감이 더 컸어요. 그리고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수지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대성건설 피해자들이 보낸 감사편지 모음이었어요. 수십 통의 편지가 정성스럽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됐다는 게 가슴 뭉클했어요. 나는 그저 내 집을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할머니, 그게 바로 용기예요. 불의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 거 말이에요. 평범한 사람은 쉽게 못하는 일이에요. 수진의 말에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번엔 진심으로 할머니를 축하하기 위해서였어요. 사람들은 각자 음식을 준비해 왔고 태웅의 조직원들도 함께 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태웅이 잔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래요. 저는 평생 주먹으로 살았어요. 의리를 중시하고 배신을 용서하지 않는 세계에서 살았죠.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요. 태웅의 말에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만나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강한 건 주먹이 아니라 마음이란 거요. 한겨울밤 얼어 죽어가던 저를 아무 조건 없이 구해주신 할머니의 따뜻함. 그게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었어요. 태웅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직원들도 모두 일제히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는 감동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웅 씨, 고마워요. 자네가 없었으면 나는 이 집 지킬 수 없었을 거야.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할머니가 제게 사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이도 다르고 살아온 세계도 완전히 달랐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정한 가족처럼 느껴졌어요.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후 할머니는 혼자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집 지켰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어요.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남편도 분명 하늘에서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거라고 느꼈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평생 중 가장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한겨울의 추위는 지나갔고 이제 따뜻한 봄이 왔으니까요. 그리고 할머니의 작은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40년의 추억과 함께요. 마당 한쪽 감나무에선 하얀 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심은 그 나무는 올해도 어김없이 봄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 꽃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우리 함께 여기서 오래오래 살아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겨울밤 얼어붙은 낯선 사람한테 문을 열어준 할머니의 작은 선의가 결국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강순자 할머니는 단순히 자기 집만 지킨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한테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셨죠.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해요. 추운 겨울밤, 문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열 것인가? 불의한 권력 앞에 굴복할 것인가? 끝까지 버틸 것인가? 그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 삶을 만들고 때로는 세상까지 바꿔놓습니다. 임태영이 말했듯이 진짜 강한 건 주먹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작은 선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용기. 그게 세상을 바꾸는 진짜 힘이죠. 여러분한테도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강순자 할머니의 용기를 떠올려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